함부로 인연 맺지 마라. 변화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사는 곳, 먹는 것, 수면 시간, 하는 일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으뜸은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인간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아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아무거나 먹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게 아무나 만나는 것이다. 만나는 사람을 다 인연으로 만들어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다. 난 가능한 사람을 가려 만나려고 한다. 만나자마자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반말을 하면서 형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광팬을 자처하는 사람, 이유 없이 자꾸 만나자는 사람을 거부한다. 헤프게 인연 맺는 걸 조심한다. 내가 가진 시간이 한정적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을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사람이 왜 힘들어지는 것일까?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인연이란 글자 그대로 인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 안타까워할 일은 아니다. 거기까지가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인 것이다. 인연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지나가게 놔둬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왜 사냐고 묻는 사람에게 가끔 왜 사세요? 사는 목적이 뭡니까? 란 질문을 받는다. 종교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다. 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불편했다. 스스로에게 내가 왜 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죽으란 말인가? 란 생각도 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 잘못된 질문이다. 왜란 말은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이다. 공부를 할 때, 사업을 벌일 때, 직업을 바꿀 때 등등. 그런 경우는 대개 안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공부는 안 해도 된다. 사업 역시 안 할 수 있다. 예전 직업을 그냥 유지해도 된다. 하지만 사는 건 아니다. 살지 않을 수는 없다. 이는 잘못된 질문이다. 그런 내게 니체의 말은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은 열심히 뛰어논다. 그들은 왜 노는지 묻지 않는다. 그저 재미있으니까 노는 것이다. 왜 사느냐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삶이 재미없어질 때 던지는 질문이다. 그런 질문 따위는 던질 필요가 없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즐기면 그뿐이다.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씩 웃는 수밖에. 자판기 인생.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가치에 의해 움직이는가? 아니면 돈에 의해 움직이는가? 옳은 일이지만 돈이 되지 않는 일과 옳지 않은 일이지만 돈이 되는 일이 있다면 이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그동안 당신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 예정인가? 돈만을 쫓는 삶은 자판기 인생이다. 돈이 들어가야 무언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상한 건 아니지만 뭔가 지루하고 삶의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젊어서는 자판기 인생을 살 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판기 인생을 벗어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일, 뭔가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여러분은 어떤가? 이 또한 지나갈까? 좋은 말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때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란 말이다. 이 말은 힘든 일이나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잊힐 수도 있으니 참고 견디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참호 안에서 전쟁이 끝나길 기다리라는 말은 아니다. 자기 역할과 책임은 다하면서 때를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란 뜻으로 난 해석한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데 과연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갈까? 자기 역할을 게을리하고 안전지대에 머무는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난 이들에게 혹독한 겨울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기대하라란 말을 해주고 싶다. 뭐든 때가 있는 법이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그래야 가을에 뭔가 거둘 수 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젊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나이 들어 진땀을 흘리게 될 것이다. 나를 의심하라. 한국에는 신념에 찬 사람들로 차고 넘친다. 확성기를 크게 틀어 자기 주장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도 많다. 이걸 믿어라, 누구를 석방하라, 저 사람을 구속하라, 이놈은 나쁜 놈이다, 이러면 안 된다, 저래야 한다 등등. 하다 안 되면 길까지 막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 많다. 인터넷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난 그들을 볼 때마다 여러 생각이 든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기 확신이 강할까? 저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해 본 적은 있을까? 자기 생각이 틀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을까? 저러다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난 신념에 찬 사람을 의심한다. 난 이들의 일상이 궁금하다. 최근 어떤 책을 읽었는지,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지, 누구를 주로 만나는지, 술을 자주 마시는지, 담배는 피우는지, 운동은 하는지, 잠은 충분히 자는지, 가족들과 사이는 좋은지, 자기 삶에 만족은 하는지 등등. 나는 신념에 가득 찬 사람보다 의심에 가득한 자를 신뢰한다. 소설가 김훈의 말이다. 난 신념에 찬 사람을 진심으로 의심한다. 내가 생각하는 신념은 무지의 결과물이다. 하나만을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신념이고 확신이다. 나이가 들수록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무엇보다 이런 내 생각이 가장 의심스럽다. 난 나를 의심한다. 갖지 못한 것은 줄 수 없다. 화장품을 팔려면 내 피부가 깨끗해야 한다. 여드름이 가득한 사람이 화장품을 팔 수는 없다. 자신이 행복해야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아는 것이 없으면서 떠드는 것은 방전된 배터리로 시동을 거는 것과 같다. 우리는 가진 것만 줄 수 있다. 창고에서 인심이 나는 법이다. 먹고 살 여유가 있어야 남도 돌아볼 수 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남도 기쁘게 할 수 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이해를 해야 다른 사람도 이해시킬 수 있다. 가진 게 있어야 줄 수 있다. 이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것은 자신이 없는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신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한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정에서조차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치판을 기웃거린다. 자기 밥벌이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 세금 한 번 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나선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가난한 이웃을 돕기 전에 나 자신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갖지 못한 것은 줄 수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해외에 사는 교민이 고국을 다녀가는 길에 개나리 가지를 꺾어 자기 집 앞마당에 옮겨 심었다. 이듬해 봄이 되어 잎은 무성했지만 꽃은 피지 않았다. 첫 해라 그런가 생각했지만 2년째에도 3년째에도 꽃은 피지 않았다. 추운 겨울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온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을 춘화현상이라 한다. 튤립, 히아신스,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 등이 모두 이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인생에도 춘화현상은 적용된다. 인생의 황금기는 혹한을 거친 뒤에 오는 법이다. 궁리란 말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궁리는 궁할 때 이치를 깨우친다는 말이다.
편하고 잘 나갈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잘 나가는데 그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뭐든 공짜는 없는 법이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나쁜 일도 같이 온다는 말이다.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라 방해되는 일도 함께 온다는 사자성어다. 난 이를 다르게 해석한다. 잘 나갈 때 조심하란 것이다. 별 볼 일 없을 때는 실수할 일이 없다. 실수해도 인구에 회자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조금 유명해지고 어깨에 힘을 주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작은 실수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운동도 그렇다. 운동을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은 부상당할 일이 별로 없다. 운동 중 부상은 운동에 재미를 붙이거나 운동이 잘 될 때 일어난다. 신이 나서 무리를 하거나 과한 동작을 하다 부상을 입은 것이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의 나는 과거 내가 한 행동의 결과이고 미래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하는 일, 만나는 사람, 뿌리는 씨앗의 결과물일 것이다. 내 인생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내 책임이라는 사실만 받아들여도 우린 훨씬 홀가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좋아하는 일을 잘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한다. 여기에는 조심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생을 마감한다. 둘째,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싫은 일을 포함해 다양한 일에 도전해 봐야 한다. 운이 좋으면 20대에도 발견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60이 넘어야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다. 셋째, 좋아하는 일이 실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고 실제 하는 일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판단되는 일이 있으면 실제 그 일을 해봐야 한다. 넷째,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매우 다를 수도 있다. 음악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듣는 걸 좋아하는 것과 실제 음악으로 밥을 먹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다. 만약 젊은 나이에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재능까지 있다면 분명 당신은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내가 포기한 것. 글 쓰는 직업을 택한 후 난 저녁 생활을 포기했다.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이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도 없고 다음 날은 물론 그 다음 날까지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저녁 생활을 포기하고 지낸 지 제법 됐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다. 술을 마시는 즐거움도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을 때의 즐거움도 있을 수 있다. 선택의 또 다른 말은 포기이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뭔가를 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남들이 좋다는 모든 것을 하면서 살 수는 없다. 그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 전제 조건은 우선 덜 좋은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렵다. 삶은 고해다. 불교는 삶을 고해로 본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비판할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 관찰이다. 환자들에게 병이 있다고 진단하는 의사에게 왜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느냐고 따질 수는 없는 일이다. 사실 거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현실적 삶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우리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병을 고치려는 노력의 시발점인 것처럼 인간의 조건 혹은 고통에 대한 자각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특권이다.
같은 티끌이라도 그것이 손바닥에 있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눈에 들어가면 괴롭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예민할 때 삶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철학이란 무엇일까? 윤리는 무엇일까? 철학은 훈련이고 윤리는 습관이다. 운동하듯 평소 자기 생각을 다듬는 것이 철학이고 윤리란 말이다. 윤리는 습관이란 뜻을 가진 에토스에서 나왔다. 그 사람이 자주 보이는 행동과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이란 뜻이다. 엄숙하고 경건하게 윤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윤리적인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윤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의심스럽다. 100마디 말보다 그 사람이 평소 자주 보이는 사소한 행동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난 그럴 사람일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닐까? 남들 눈에 비친 난 어떤 사람일까? 두렵고 두려운 일이다. 탈수증과 공부. 오지 마라톤에서는 탈수증으로 죽을 위험이 높다고 한다. 물이 옆에 있는데 물을 마시지 않아서 탈수증을 일으킨다고 한다. 왜 이들은 물을 마시지 않을까?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막에서는 땀이 나는 즉시 마른다. 그럼 목이 마르다는 자각을 하기 어렵다. 핵심은 미리미리 목마르기 전에 계속 물을 마시는 거다.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다. 공부도 그렇다.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방에 훅 간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공부 역시 미리미리 해두어야 한다. 정리정돈하라. 사람은 무너지는 순서가 있다. 일단 집안을 치우지 않는다. 설거지할 것, 치워야 할 물건으로 온 집안이 너저분하다. 다음은 몸을 씻지 않는다. 환경이 복잡하면 생각도 복잡하고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미루게 된다. 그러면서 조금씩 무너진다. 반대로 삶을 일으키려면 집안부터 치워야 한다. 환기를 시키고 버릴 걸 버리고 그때그때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글사세 멤버 중 한 사람이 쓴 글을 소개한다. 친정엄마는 정리가 덜 끝난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말씀하신다. 정리는 모든 삶의 기본이다. 정리는 버릴지 말지 결정하는 연습이고 제자리에 놓는 습관은 루틴을 잡는 연습이다. 정리 잘하는 사람치고 삶이 망가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사소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그게 누적이 되어 인생의 큰 결정도 못하고 결국 너의 큰 이모처럼 그렇게 삶이 무너지는 거다 라고 말을 하신다. 친정엄마의 바로 아래 여동생인 큰 이모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큰 이모가 정리하는 것을 보면 항상 맺고 끊음이 없는 성격이 드러난다고 했다. 큰 이모의 굴곡진 인생은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시어머니로부터 시작했다. 시어머니 강요 탓에 6년마다 한 번씩 딸 셋을 낳았고 이모부의 보증으로 모든 돈을 날렸다. 첫째 딸과는 의절했고 둘째 딸은 22살에 백혈병으로 죽었다. 이제는 셋째 딸만 데리고 지방으로 떠났다. 둘째 딸이 죽고 3개월 뒤 엄마는 큰 이모네로 갔다. 엉망진창인 그 집을 3일 동안 치워주고는 엄마는 큰 이모를 붙잡고 박복한 팔자가 너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박복한 팔자를 만들었다. 너의 집을 봐라. 어디 정리가 된 데가 있니? 너 머릿속이 그런 거다.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 머리가 늘 명쾌하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잘못된 결정들이 쌓여서 지금 너의 삶이 된 거다. 이제 하나 남은 막내딸이라도 지키려면 엄마라는 사명감으로 기를 쓰고 사소한 것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쉬운 일은 없다. 26살의 그녀는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5년 동안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취미로 쓰기 시작했지만 점점 심혈을 기울여 10년이나 걸려 1037쪽이나 되는 소설을 완성했다. 그녀는 두툼한 원고 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무명 작가의 소설을 받아줄 출판사는 없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녀의 원고는 너덜너덜 닳아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지방신문에 뉴욕에서 제일 큰 출판사 사장이 애틀랜타에 왔다가 기차로 되돌아간다는 짤막한 기사가 났다. 그녀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원고를 들고 기차역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맥밀란 출판사의 레이슨 사장이 막 기차에 올라타려던 중이었다. 그녀는 큰 소리로 그를 불러 세웠다. 사장님, 제가 쓴 소설입니다. 꼭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마지못해 원고 뭉치를 들고 기차에 올랐다. 그러나 원고 뭉치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재빨리 기차역을 빠져나가 우체국으로 달려갔다. 얼마 후 기차 차장이 그에게 전보 한 통을 내밀었다. 그 전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는 원고 뭉치를 한번 흘깃 쳐다볼 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얼마 후 똑같은 내용의 전보가 또 배달됐다. 그래도 관심이 없었다. 세 번째 전보가 배달됐다. 그때서야 그녀의 끈질김에 혀를 내두르며 원고 뭉치를 집어들었다.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해 승객들이 짐을 챙기는 동안에도 그는 원고에 푹 빠져 있었다. 그렇게 해서 출간된 소설이 바로 27개국어로 번역되어 1600만 부가 판매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이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쉽게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커피숍을 내자마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글을 쓰자마자 책으로 내주겠다는 출판사가 경쟁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요즘 시대 가장 귀한 자원은 관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관심보다 중요한 건 본질이다. 이 저자도 그렇다. 끈질김 덕분에 출판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단지 끈질김만으로 된 건 아니다. 본질적으로 글이 괜찮았기 때문이다. 꽤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위해 온갖 노력을 한다. 난 홍보 이전에 자기 그릇을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알리는 데 애를 쓰는 대신 그릇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고수의 처신법에서 가져왔다. 처신이란 들어갈 때와 빠질 때를 구분하는 것이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이다.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다.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처신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처신을 잘한다는 것은 자신을 잘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올바른 처신이란 어떤 것일까?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한다. 이 책은 고수의 학습법과 고수의 독서법을 말하다로 알려진 한근태 작가의 세 번째 고수 시리즈로 삶의 태도를 짚어보는 책이다. 올바른 삶의 자세와 명사에게 배운 철학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거리를 던진다. 정답이 없는 인생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당신에게 생각과 행동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이 책을 추천한다.